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 해도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 등 속으로 스며들던 그 차가움,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던 그 소리를 24년을 살았던 집이었는데 나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에 그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첫날부터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맏며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이틀 전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전을 부치고 찜을 올리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틀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삿날 음식이 부족하면 그건 제 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이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던 해 빚쟁이들이 새벽에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손에 흙을 묻혀 지킨 땅이었습니다. 팔고 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 2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편을 꼭 빼닮은 아이가.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들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앞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도 못 남긴 여자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뼛속까지 억울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처음 받던 날,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지에 적혀 있던 이름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혼자 가슴에 묻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봐. 저는 제 억울함보다 이 집의 평화를 먼저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 못 남긴 여자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4년치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려 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일, 피나는 손으로 전을 부치던 일, 어머니 땅을 팔고 혼자 울던 일, 차마 꺼내지 못한 검사 결과지. 그 말들이 전부 목 안에서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24년 동안 억누르며 살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저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는 외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집이 보일 것이고 그 집이 보이면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야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낡은 트럭 열쇠 하나, 그리고 어딘가 바닷가에 있다는 폐염전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4년의 값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몰랐습니다. 그 폐염전 끝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가 24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시작이 될 줄은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채로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걸었습니다. 폐엄전에 도착한 건 새벽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낡은 트럭을 몰았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어느 순간 포장도 끊겼습니다. 비포장 흙길을 한참 더 들어가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와 갯벌 냄새가 섞인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염전이 나타났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소금을 걷어냈던 자리는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자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창고는 녹이 슬어 문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꽤 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창고 옆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로 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저는 핸들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올 생각이 없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24년 동안 흘리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창고 문을 흔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이상하게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 쪽을 봤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창밖에 서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져서 소매 끝이 너덜거렸고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또래에 비해 많이 말라 보였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도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사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누구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아이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저를 끌어당기듯 트럭 밖으로 유도하더니 염전 바닥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밑에 숨쉬는 땅이 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그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소금 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숨쉬는 땅? 네. 밟으면 알아요.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려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무섭도록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있었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문득 웃음이 멈췄습니다. 너 여기서 사는 거야?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인지 그냥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에 낡은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 과자 봉지 2개, 물이 조금 남은 페트병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지내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저와 똑같이 세상 어딘가에서 밀려나 이 끝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으로 버티면서 숨쉬는 땅이 있다고 믿으면서 저는 트럭에서 외투를 하나 더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트럭 뒷자리에, 아이는 담요를 덮고 구석에. 바닷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일 때보다 덜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 속에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염전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듣는 것처럼 눈을 감고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트럭에 남아있던 과자 한 봉지를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조금씩 먹었습니다. 오래 굶어본 사람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먹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염전 문서에 적힌 주소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하나, 부동산 하나, 식당 2개. 그게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세우고 부동산 문을 밀었습니다. 위쪽 폐염전 말인데요. 그거 살 수 있나요? 주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기요? 왜요? 소금을 만들려고요. 남자는 잠깐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황당하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거긴 망한 염전이에요. 10년 넘게 버려진 데라고요. 소금은커녕 물도 썩었어. 올라가면 냄새부터 납니다. 알고 있어요. 아시면서요? 그래도 살 겁니다. 남자는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네요. 마침 옆에 있던 동네 사람 2-3명도 따라 웃었습니다.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들릴 만큼 크게. 어디서 왔대? 글쎄, 차림새 보면 뭔가 있었던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 염전은 진짜 아니지. 저는 웃음소리가 다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응. 저한테도 그랬어요. 숨쉬는 땅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아이를 잠깐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냥 이미 익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믿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기를.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아무도 사려 하지 않던 땅이었으니까요. 가격도 쌌습니다. 저는 트럭 뒷자리에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챙긴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걸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그래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삽을 들었습니다. 굳은 소금 바닥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날 2시간 만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장갑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팠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작은 삽으로 함께 팠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렸다면 아이가 더 서운해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그 망한 염전 샀다는 사람? 애까지 데리고 삽질하고 있어. 진짜 미쳤다. 미쳤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억울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이 아프고 저녁이면 창고 바닥에 쓰러지듯 누우면서 저는 가끔 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다 잃은 여자가 썩은 염전 하나 붙들고 뭘 하려는 건가? 그런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는 파낸 땅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조금 더 깊이요.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미친 거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파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은 터져서 이미 굳은 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작은 삽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팠습니다. 그게 어느새 우리의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보다 삽질이 먼저인 하루들. 그때 염전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SUV였습니다. 이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 번지르르한 차였습니다. 저는 삽을 든 채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이 흙바닥 위에 구두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뒤이어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염전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뭐하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만들게? 금이라도 나올 줄 알아? 미쳤어, 진짜.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혀를 찼습니다. 파헤쳐진 바닥, 녹슨 창고, 낡은 트럭. 저의 전부를 눈으로 훑으면서 그 시선 안에 경멸을 가득 담았습니다. 저는 삽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평평한 목소리로. 뭐, 잘 사나 보러 왔지.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제 뒤쪽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잠깐 보더니 피식하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 그들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염전을 훑어보고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그 여자도 따라 탔습니다. 검은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이 앞에서 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알아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뭘? 저 사람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SUV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웃은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더니 마을 청년 서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막아서려 했지만 밀렸습니다. 아이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청년들은 창고 안을 부쉈습니다. 힘들게 구해놓은 낡은 펌프, 고쳐 쓰려고 모아둔 장비들. 쇠파이프가 내리칠 때마다 박살이 났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부수고 나서 그들은 그냥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부서진 것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부서진 창고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번지르르한 구두를 신고 비웃으며 돌아간 사람.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였습니다. 슬픔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응?
딱 조금만 더 파면 돼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부서진 창고 너머 염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포기하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삽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삽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파면 됩니다. 딱 조금만 더.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바람이 방향을 잃고 빙빙 돌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비린내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래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그 냄새만으로도 안다고 했습니다. 폭풍이 온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삽을 놓았습니다. 돌아보니 아이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만져봤더니 불덩이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창고 안에 담요를 깔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 해열제를 사왔습니다. 먹이고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얕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커졌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챙겨야 했습니다. 며칠 전 청년들이 부수고 간 것들을 어렵게 다시 구해놓은 터였습니다. 손으로 고치고 묶고 버틸 수 있는 것들만 골라 세워뒀습니다. 그걸 또 잃으면 안 됐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창고 안으로 옮기려는데 펌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어딘가로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발로 차봤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고 문을 뜯어낼 듯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장비는 망가졌고 아이는 쓰러져 있고 폭풍은 몰아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내려갈까? 트럭에 아이 태우고 마을로 내려가서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44살 여자가 폭풍 속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때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이였습니다. 열이 오른 채로 일어나 창고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딱 조금만 더 해요. 저 알아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아는 걸까? 땅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더 파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텐데. 이 세상 어떤 어른도 이 아이 편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아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굳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에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염전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뻗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굳은 소금 바닥이 손가락 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팠습니다.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빗물에 씻기면서도 계속 흘렀습니다. 아픈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갈 즈음이었습니다. 땅이 달라졌습니다. 굳었던 바닥이 조금 물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흙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발바닥 아래에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싸
염전 한가운데서 하얀 물이 솟구쳤습니다. 분수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세게,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하얗고 강하게 폭풍 소리를 뚫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빗물과 달랐습니다. 바닷물과도 달랐습니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오래 깊은 곳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올라온 것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른 볼이 빗속에서도 붉었습니다. 아이는 솟아오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땅속에 갇혀있던 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던 물이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물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물이 솟구친 다음 날 마을 사람 몇이 올라와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물은 이미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굳었던 염전 바닥을 적시며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흘 뒤에 차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검은 SUV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로고가 붙은 흰 승합차였습니다. 내린 사람들은 장비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이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마을에서 퍼진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물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연구팀장이 직접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물, 희귀 미네랄 복합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3군데밖에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천연 치유수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뭘 뜻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장의 얼굴이 말해줬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창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투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곳들이었다가 점점 큰 곳들이 왔습니다. 계약서가 쌓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굳었던 염전 바닥이 걷히고 채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포장도 안 됐던 흙길에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보며 미쳤다고 수군거리던 마을의 외지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꿈보다 이상했습니다. 꿈은 깨면 끝이지만 이건 깨도 계속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번호판부터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양복이 맞춤인 게 티가 났고 뒤에 수행원이 둘 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아이는 그때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러듯이 돌을 만지작거리며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남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얼굴.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말리려 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손자다. 염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사 소리도 바람 소리도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닌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아이가 이 염전 끝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아이가 왜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지, 왜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지, 왜 그 어떤 어른도 믿지 않는 눈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비 오는 밤 제 차 창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숨쉬는 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딱 조금만 더 파면 된다고 그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도 이 물도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혔다고들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은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판 그 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차 창문을 두드린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채수시설이 완공되고 첫 제품이 나오던 날 저는 창고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던 자리에 지금은 파이프가 깔리고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이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자리는 거기였습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것들. 그런데 아이가 거절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번을 왔고 아이는 3번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줌마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당분간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밥을 제때 먹기 시작했고 어쩌다 한 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가져왔을 때 화면에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그럴듯했습니다. 각도도 소리도 누군가 공들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광천수 대표 보호아동 상습 학대 의혹.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쌓였습니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욕이었습니다. 전부 하루만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아동학대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보류하고 싶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동요했습니다. 저는 해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알았습니다. 그 번지르르한 구두를 신고 비웃으며 돌아가던 사람. 마을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던 사람. 끝까지 여기까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까지. 나도 알아. 그러면 무너지면 안 돼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무너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 중에 선생님께 뭔가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아이가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돈을 건네는 소리,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소리, 저를 끝장내겠다고 말하는 소리. 선명했습니다.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염전에 왔을 때부터, 남편이 나타났던 그날부터 몰래 녹음해온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가 혼자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그 안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파장은 컸습니다. 녹음 파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욕하던 댓글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 남편은 공갈과 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상을 만든 일당도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염전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였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웠지 않았어? 혼자 그거 들고 있는 동안.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아줌마가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혼자 두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원 문이 열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음 그 손을 잡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밤 차창 밖에서 내밀던 차갑고 가느다란 손.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만 6달이었습니다. 재벌 할아버지 쪽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왔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도윤. 제 성을 따서. 판사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울어요? 안 울어. 울고 있잖아요. 햇빛이 눈에 들어가서 그래. 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웃는 법을 잊은 것 같던 아이였는데 우리는 염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트럭을 몰고 비포장 흙길을 덜컹거리며 올라오던 그 길이 지금은 양쪽에 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들이었지만 쭉 뻗어 있었습니다. 길 끝에 올라서면 이제 염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치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광천수를 이용한 곳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숲길이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저를 보며 미쳤다고 수군거리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으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세상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치유센터 옆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같이 올랐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는 그 꼭대기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아이는 벌써 거기 서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 밤에도 이 바다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바다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요. 핸들에 이마를 얹고 지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새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돈은 이제 됐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됐다는 게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 이제 돈 때문에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원래. 그럼 뭐가 무서웠어? 혼자 있는 거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처음 창고에서 만났을 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볼이 올랐고 어깨가 조금 넓어졌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오래된 피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처럼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보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물. 24년 동안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쓸모 있는 며느리, 빚을 갚아주는 아내, 씨도 못 남긴 여자. 그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짜리 이 아이가 저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냥 흘렸습니다. 아이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덕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아이는 세상 어딘가에서 흘러왔습니다. 둘 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서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창고에서 같이 잠들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그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마지막 돈을 털어 이 염전을 사지 않았다면, 포기하고 싶던 폭풍 속에서 그래도 손을 뻗지 않았다면, 이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쫓겨난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고마운 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